저희 집은 꽤 부유했어요. 집은 넓고 저는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었죠. 저는 외동딸로 오빠가 2명 있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넌 아빠가 일궈낸 모든 걸 누리면서 자라야 해. 그리고 나중에 너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걸 해줄. 그때는 그 말이 마냥 좋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오빠들은 늘 저를 챙겨줬고 전 오빠들이 자랑스러웠고 그들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믿었어요. 오빠들이 나에게는 제일 큰 의지처였죠.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덕에 세상과 맞서 싸우는 법을 모른 채 커버린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예쁘고 키도 크다는 이유로 인기가 많았어요.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주 칭찬을 들었고 친구들에게는 늘 따뜻한 마음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제 마음이 넉넉한 탓에 친구들은 저를 맏언니 같다고 말하곤 했죠. 언제나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사랑받고 자라면서 세상에 대한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만만하게만 보였죠. 부모님도 오빠들도 항상 제 뒤에서 지켜주고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제 자신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요. 제가 21살 되던 해에 그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저는 대학을 안 갔고 집에서 부모님 심부름도 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그냥 그렇게 살던 평범한 나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죠. 친구 언니 결혼식에 따라갔다가 그 사람을 처음 봤어요. 정장 입은 모습이 참 깔끔했어요. 어디 배우처럼 잘생겼다 이런 건 아닌데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길에 우연히 제가 발을 삐끗했는데 그 사람이 재빨리 와서 팔을 잡아줬어요. 괜찮으세요? 그 말투도 표정도 그 순간은 마치 드라마 같았어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어요. 며칠 뒤 친구 통해 제 번호를 받아갖고 문자가 왔죠. 지난번에 다친 발 괜찮으세요? 혹시 부담 안 된다면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자가 어찌나 예의 바르고 다정했는지 마음이 스르르 열리더라고요. 그 사람과 처음 데이트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약속 장소는 대학로였어요. 처음엔 그냥 가벼운 커피 한 잔일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계획을 정말 꼼꼼하게 세웠더라고요. 공연 좋아하신다면서요. 작은 연극 하나 예매해뒀어요. 하면서 작은 극장의 연극 티켓을 꺼내는데 솔직히 조금 감동했어요. 2번째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직접 쓴 시를 작은 메모지에 적어서 제게 건넸어요. 어떻게 이런 걸 써요? 물었더니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말에 심쿵했어요. 그 사람은 늘 말보다 행동이 다정했어요. 그 뒤로 몇 번을 만났어요. 볼 때마다 조심스럽고 항상 제가 편한지 먼저 물어봐 줬어요. 비 오는 날엔 우산 챙겨오고 제가 감기 기운만 보여도 이거 좀 먹어봐요. 하며 약도 건넸죠. 그땐 그게 너무나 따뜻했어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나이를 말하더라고요. 41요. 사실 너무 놀랐죠. 근데 그렇게까지 나이가 차이 난다고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는 동안이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말했어요. 나처럼 살아온 사람에겐 나이를 먼저 말하면 기회를 못 얻어요. 내가 평생 지켜줄게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나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느새 그 사람이 좋아져서 나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추운 날이면 제 손을 따뜻한 캔커피로 감싸주고 기분이 가라앉은 날엔 말없이 노래만 틀어주던 사람. 어느 날은 드라이브를 갔어요. 남양주 쪽으로 작은 산을 타고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나 너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어.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데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 사람은 잠시 눈을 감더니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미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대요. 짧은 결혼이었고 아이 없이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 말에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뒤집히는 느낌. 왜 이제 말해요?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너랑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랬어. 말하면 너 멀어질까봐. 이해는 했지만 솔직히 서운했어요. 내가 그만큼 보이지 않았던 걸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눈빛이었고 무언가를 감추려 했던 게 아니라 잃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당뇨로 투병 중이셨고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몇 번을 쓰러지셨다고 했죠. 혼자서 두 분을 모시고 살고 있었대요. 결혼한 형이 있지만 사업하느라 바빠서 부모님은 자신이 돌본다고 했어요. 나는 가족을 포기 못해. 혹시라도 그게 부담이 될까봐 너한테 말 못했어. 그 사람 말이 끝나고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보면서 말했어요. 오빠는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말이 내가 그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는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사이는 더 깊어졌어요. 비밀이 없어진 만큼 더 가까워졌고 그 사람도 더 많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이 사람 옆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작은 것도 함께 했어요. 비 오는 날 편의점 라면 하나도 웃으며 먹을 수 있었고 새벽 영화 끝나고 거리에서 붕어빵을 나눠 먹던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당신만 괜찮다면 난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이랑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후부터는 거의 매일같이 연락했고 하루라도 연락이 안 되면 제가 먼저 불안해할 정도로 그 사람은 어느새 제 일상의 중심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뭔가 해줄 수는 없지만 늘 곁에 있을게. 그 사람 말이 왠지 진심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말했죠. 야, 너 그 오빠 진짜 믿어도 돼? 사진 보여줘봐. 제가 폰을 보여주자 친구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말했어요. 이 사람 예전에 나 아는 언니랑도 만났었어. 똑같이 행동했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했죠.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언니도 이 사람한테 홀려서 돈도 빌려주고 몇 달 만나고는 갑자기 잠수당했어.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때 저는 그 사람을 놓지 못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나쁠 수 있어? 혹시 그냥 상처가 많은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고 그 사람은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바로 프로포즈를 했죠. 나 진심이야. 너만 있으면 돼. 하루는 그 사람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큰 결혼식은 못 해줘. 반지도 비싼 건 못 사줘. 그래도 너만은 절대 울게 안 할게. 그 순간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마치 세상 가장 따뜻한 고백 같았어요. 우리 그냥 이번 달 안에 시고 올리자. 이번 달이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래서 좋은 거잖아. 괜히 오래 끌면 주변 사람들 말 많아지고 그럴수록 너 마음도 흔들릴 수 있어. 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부모님께 아직 말씀도 못 드렸고 반대하실까봐 걱정돼요. 왜 반대? 내가 너 얼마나 아끼는지 그분들 앞에서도 제대로 말씀드릴게. 그게 아니라 나이 차이요. 우리 20살 차이 나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그거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저희 부모님은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말씀드리라고 하는 거야.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반대하실 거야. 너무 급하게 느껴지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할 거 없어. 너 나 믿잖아. 그럼 그냥 내 손잡고 가면 돼. 내가 너한테 장난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진짜 너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아요. 근데 제가 아직 부모님께 제대로 말씀도 못 드렸고, 집에서도 나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럼 내일 말씀드려. 오늘 밤에 전화해서 시간 잡고. 그럼 내가 정식으로 찾아뵐게. 내일이요? 그래, 우리 관계 숨길 이유 없잖아. 당당하게 말하자. 그럼 내일 전화해 볼게요. 근데 혹시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야. 나이 차이 있지만 내가 얼마나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책임질 준비돼 있다는 거, 그게 전부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걱정하면 더더욱 빨리 해야 돼. 부모님 반대 오래 끌면 너 힘들잖아. 내가 먼저 맞을 테니까 너는 내 옆에만 있어줘. 알겠어요. 전화해 볼게요. 고마워. 이제 진짜 시작이다. 우리 엄마, 아빠,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두 분은 TV를 보며 웃고 계셨지만 제 말투가 심상치 않았는지 이내 고개를 돌리셨어요.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환해지셨고 아버지는 잠깐 눈을 깜빡이시더니 묵묵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야? 키는 크고 동안이에요. 되게 다정하고 잘 웃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진심으로 대해줘요. 그래. 그런 사람이 최고지. 직장은 어디 다닌대? 그게요. 나이가 좀 많아요. 몇 살? 20살이요. 순간 집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말 숨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을 만큼. 20살 많다고. 네, 저보다 20살 많아요. 어머니는 입을 가리셨고 아버지는 이내 이마를 짚으셨어요. 너 지금 장난하는 거니?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처음엔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같이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이랑 미래를 그리면 행복해요. 미래는 내 또래랑 그려야지. 20살이면 거의 아빠랑 비슷한 나이잖아. 아빠,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만나보시면. 안 만나. 난 그런 사람 못 믿어. 그 나이에 왜 아직 혼자야? 그 나이면 결혼 한두 번은 했어야 정상이야. 혹시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어요. 얘야. 우리 내가 귀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큰 나이 차이는 살다 보면 벽이 돼. 말이 안 통해 같이 늙어갈 수가 없잖니. 같이 늙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 정말 그 사람 사랑해요. 사랑, 그게 다야? 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그런 사람들 젊은 여자한테 달콤하게 말하고 정작 결혼하고 나면 사람이 변해. 아빠, 안 돼. 나는 안 돼. 너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절대 허락 못 해.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고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아빠의 단호한 눈빛이 제 마음을 계속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진심이라는 걸요.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가기 전날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혹시라도 내 가족이 반대하면 나는 끝까지 기다릴게. 무조건 승낙받아야 해. 처음 저희 부모님 댁을 찾아온 그 사람. 정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몇 번이고 고쳐 매면서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현관문을 열자 저희 아버지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식탁으로 자리를 옮기셨고요. 그 사람,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따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고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나이 차이가 20살이던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만 진심만큼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준비하신 과일과 차가 놓여 있었고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제가 괜히 과일을 건네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이 사람 진심이에요.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제가 나이가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 제가 정말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책임진다 그 말. 요즘 사람들 참 쉽게 하더군.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 사람,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거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굴 의지하거나 도망친 적 없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믿는 만큼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그쪽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두 분 다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람 만나는 걸 알고 난 뒤로는 제가 처음으로 웃는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어머니가 살짝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딸이 어릴 때부터 곱게 자라서 어디에 내놔도 걱정 안 했어. 그만큼 귀한 아이야. 그 귀한 아이.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 사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 앞에선 절대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 진심이에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나이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정색하며 대답했죠. 따님과 결혼을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더 함께하고 싶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 함께 살면서 증명해내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복잡했거든요. 부모님을 속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지 그조차 자신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 갑자기 식탁 밑으로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엉엉 울어버렸고요. 한참 침묵하시더니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선택이라면 더는 반대 안 하겠다. 대신 한 가지는 약속해라.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이 아이 울리는 날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사람 바로 고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잘 살아야 해, 정말. 그게 다요. 그날 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 앞에서 가장 설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란 믿음 하나로 제 인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내가 믿어봐야지. 우리야 늘 내가 걱정이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인 결정이었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이 결혼 반드시 지켜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결혼 승낙을 받은 후 그 사람은 정말 숨가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 달 안에 예식 올리자.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진지했죠. 날짜부터 잡아 웨딩홀은 내가 알아볼게. 아니, 그렇게 서두를 일인가요? 괜히 질질 끌다 마음 바뀔까봐. 그래, 나 무서워서 그래.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상한 것도 믿고 싶어지더라고요. 며칠 뒤엔 직접 웨딩홀 계약서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이곳 어때? 식사 괜찮고 교통도 좋아. 부모님은 걱정하셨죠. 너무 빨리 진행하는 거 아니니? 그래도 사람이 진심으로 준비해주는 거 보면 믿고 싶어져요. 드레스샵도 스튜디오도 그가 먼저 리스트를 뽑아왔어요. 여기 세 군데인데 오늘 중으로 다 돌아볼 수 있어. 오늘이요? 갑자기요?
응, 예약 다 해놨어. 혼자선 시간도 맞추기 어려운 일인데 그 사람은 모든 걸 혼자 처리해 오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온 건 행운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사진 촬영 날 그 사람은 좀 피곤해 보였어요. 어제 잠 거의 못 잤어. 일도 처리하고. 결혼식장 쪽도 확인하느라. 저는 말했죠. 무리하지 마요. 우리 천천히 해도 돼요. 그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하다 잃을까봐 그래 나. 너만 보면 좀 불안해져. 그 사람 말 하나하나가 어딘가 마음을 짓누르면서도 이상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만 느꼈어요. 그러다 문득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내가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이 너였단 말 믿어줄 수 있겠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손이 따뜻하다는 이유 하나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부터 그는 유난히 들떠 있었어요. 내가 진짜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 사람은 말하면서도 뭔가 눈빛이 이상했어요. 좋아서 미친 듯한 사람, 아니면 무언가를 완성시켰다는 사람. 처음엔 저도 설렘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결혼식 날이니까요.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평생 함께 할 거야.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말 뒤에 묘한 강박 같은 게 느껴졌어요. 친정 쪽 하객보다 시댁 쪽 하객이 더 적었고 그는 주변 사람들과도 거의 말을 안 섞더라고요. 부모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셨어. 친한 친구들은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 형님 부부와 회사 사람들 몇 명뿐이야. 이런 대답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식은 작고 조용했지만 그는 정말 만족한 얼굴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조용하고 깔끔하게. 우리 둘만의 예식. 저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하겠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후 사진을 찍을 때도 하객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그 사람은 어딘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를 잃었다는 사람처럼 아주 오래 기다린 무언가를 마침내 손에 넣은 사람처럼요. 이제 됐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가 그렇게 말할 땐 그 눈빛에서 희열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게 저를 향한 사랑에서 오는 감정 같지는 않았어요. 마치 뭔가 성공했다는 감정 같았달까요? 웨딩카 안에서 그는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나만 믿어. 다른 건 아무 생각하지 마. 결혼식을 올리고 드디어 단둘이 떠나는 첫 여행 신혼여행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설렘이랄까요?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손 흔들며 공항으로 향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 진짜 부부니까 어디를 가든 내 손 절대 놓지 않을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또 따뜻해졌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사람들 틈 사이에서도 저희 둘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같았죠.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떠 있을 때 그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 하나. 이거 원래 신혼여행 가서 주려고 숨겨놨어.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진주 귀걸이가 들어있었어요.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어. 하루하루 널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혼식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왜 그 순간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제주도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숙소 가면 짐 풀고 바로 바다 보러 가자. 너랑 바다 걷는 게 내 첫 번째 계획이야. 그때 저는 정말 믿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나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생각보다 따뜻한 바람이 먼저 반겨줬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지나 함께 수화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힘들이지 않고 먼저 끌어주던 그 사람 당연하다는 듯 챙겨주는 모습이 괜히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창밖을 함께 바라보며 정말 우리 둘이 여기까지 왔네.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직접 도맡아 하며 저는 그냥 옆에서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진짜 남편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먼저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어줬어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방 안 두 사람의 여행이 이제 시작된다는 걸 몸으로 실감했어요. 침대에 가방을 올리고 옷을 꺼내 정리해주며 이제 편하게 쉬자는 그 말 낯선 곳에서조차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작은 카페에 들어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런 시간이 너무 좋아.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낯선 거리는 오히려 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진도 참 많이 찍었어요. 서툰 손길로 제 머리를 만져주며 머리카락 날려서 안 예쁘게 나올까봐. 괜한 핑계 같았지만 그 다정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호텔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밤 공기가 쌀쌀했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함이 추위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방에 돌아와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피곤했지? 오늘 하루 어땠어? 물어봐주는 그 사람 오늘 너무 행복했어. 그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서로 마주보며 웃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살고 싶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혼여행의 첫날 밤은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따뜻하고 고요한 하루였을지도 몰라요. 결혼 후 처음 맞는 여행지의 아침 그날의 햇살은 유독 따뜻했습니다. 밤새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서툴지만 포근했던 첫날 밤이 지나고 우리는 제주도에서 둘째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일어나 숙소 안 커튼을 조심스레 걷고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날씨 봐 완전 우리 편이야. 그리고는 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죠. 아침은 내가 준비할게. 넌 좀 더 누워 있어도 돼. 그렇게 그 사람은 간단한 과일과 빵 그리고 커피를 손수 준비했어요.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가도 되는데 굳이 작은 테이블에 두 사람 몫의 아침을 차려놓고는 말했어요. 이게 더 특별하지 않아? 내가 일어났을 때 내가 아침 차려놓은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 저는 웃음이 났지만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어요. 아침 햇살 아래 그 사람은 참 따뜻하고 진심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두 손 꼭 잡고 오늘의 일정을 시작했어요. 둘째 날 첫 코스는 성상일출봉이었죠. 거기 올라가면 너랑 같이 세상 가장 높은 데 서 있는 느낌일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며 단단히 운동화를 묶어줬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이 이어졌지만 그는 제 손을 절대 놓지 않았고 몇 번이나 괜찮아? 라고 물었죠. 정상에 도착했을 땐 숨이 차올랐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이런 거 보여주고 싶었어. 너랑 같이 봐야 이게 진짜 행복이지. 사진도 찍고 손도 맞잡고 한참이나 바다를 내려다봤던 기억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산을 내려와서는 근처 맛집에서 흑돼지 두루치기를 먹었어요. 그 사람은 고기 한 점 한 점 제 접시에 올려주며 너는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이쁜 사람이 기운 없어 보이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죠. 당신은 내가 먹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 그냥 넌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식사를 마친 우리는 섭지코지로 이동했어요.
드라마 속 장면처럼 넓은 들판과 하늘,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팔짱을 끼더니 여기선 꼭 연인처럼 걷고 싶었어 부부지만 오늘은 다시 연애하는 기분으로 걷자. 저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고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어요. 너 웃을 때 진짜 이뻐 나. 결혼 참 잘한 것 같아.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월정리 해변에 도착했어요. 하얀 파도, 분홍빛 노을, 그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던 그곳. 그는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게. 오늘 하루 정말 꿈 같다 나. 내 남편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했어요. 너 어릴 땐 어떤 아이였어?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싫어하는 계절 있어? 결혼을 했지만 그날 처음 꺼낸 말들, 서로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던 그 시간들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제게 물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좋았어. 당신 덕분에 하루 종일 사랑받는 기분이었어. 그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 신혼여행. 그 말에 저는 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이랑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하겠구나. 제주도의 둘째 날 그 사람은 작은 것 하나까지 저를 배려하고 웃게 만들고 사랑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됐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진다는 걸. 그날 제 얼굴엔 누가 봐도 행복한 아내의 표정이 있었겠죠. 결혼하고 맞는 세 번째 아침, 그날은 바다 건너 또 다른 섬 우도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움직여야 해. 남편이 조심스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배 시간 놓치면 안 되잖아. 우도에 가면 바다도, 땅도, 하늘도 다 달라. 전날 피곤했을 텐데도 남편은 벌써 준비를 다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챙겨 들고 숙소 밖으로 나왔을 땐 제주 바다 특유의 시원한 공기가 볼을 스치며 깨웠죠. 우린 차를 타고 성산항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신나서 계속 말했어요. 우도 가면 땅콩 아이스크림 꼭 먹자. 거기 말이야. 자전거 타고도 한 바퀴 돌 수 있어. 배를 타기 전 둘이 손을 꼭 잡고 찍은 셀카 한 장. 그 사진 속 우리는 마치 처음 사랑을 시작한 연인처럼 웃고 있었어요. 우도를 향해 떠나는 배 의자에서 남편은 제게 팔베개를 해주며 말했어요. 이런 거 신혼여행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지금 너랑 같이 있으니까 세상이 다 따뜻해. 도착한 우도는 작고 예쁜 섬이었어요. 섬을 걷다 보니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전거 대신 스쿠터를 빌렸어요. 내가 피곤할까봐 스쿠터가 낫겠지. 저는 조금 무서웠지만 그의 등에 기대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섬 한 바퀴를 도는 내내 우린 끊임없이 웃고 말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는 갑자기 스쿠터를 멈추더니 절 내려주고 말했죠. 저기 저 돌담길 보이지? 우리 둘만 걷는 올레길처럼 느껴질 것 같아. 잠깐만 걸어볼래? 우도 올레길의 조용한 길 위에서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나는 말이야, 이렇게 평범하게 너랑 걷는 게 진짜 신혼 같은 기분이야. 그때 불어오던 바람, 그 사람의 따뜻한 손, 그리고 조용한 섬 속에 둘만 있는 느낌.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오후엔 해변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조개 껍데기를 줍고 맨발로 바닷가를 걸었어요. 그는 조개 하나를 주우며 말했어요.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가서 두자. 우리가 같이 걸었던 이 순간이 조개 안에 담겼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나는 매일 너를 사랑할 자신 있어. 지금처럼만 나 믿어줘. 그 말이 신혼여행 중 들었던 어떤 말보다 더 크게
깊게 다가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섬에서 나와 다시 제주 본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산 일출봉이 붉은 노을 속에 물들어 있었고 그는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하루 너 행복했어. 응, 너무. 그럼 나 성공한 거네. 내 목표는 매일 너를 웃게 하는 거니까. 신혼여행 셋째 날, 바다 건너 작은 섬 우도에서 우리는 처음처럼 설렜고, 천천히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웃고, 서로의 온도를 확인한 하루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과의 결혼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구나. 다음 날 신혼여행의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오늘은 조금 색다른 하루가 될 거라면서 그 사람이 준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 일정은 제주 전통시장 데이트였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그곳에 가는 길 내내 두근거리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시장은 활기찼고 향긋한 해산물 냄새와 고소한 전통 먹거리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귤을 골라주면서 신선한 거니까 꼭 먹어봐라며 웃었죠. 그리고 시장 여기저기를 누비며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는 떡볶이도 먹고 달콤한 호떡도 나눠 먹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쩜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에 예약해둔 커플 마사지 샵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가득한 공간에 들어서자 피곤했던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마사지를 받으며 나란히 누워 조용한 음악과 함께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두 잊고 너랑 나만 있자. 몸의 긴장이 풀리며 서로를 위한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마사지가 끝난 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 여행이 끝나도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자.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펼쳐질 우리 삶을 상상했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작은 깜짝 선물을 꺼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 예쁜 제주 감귤 초콜릿과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고, 편지에는 늘 곁에서 힘이 되고 싶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 말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을 숨기며 그 사람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녁에는 숙소 발코니에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바람이 살랑이며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고 그 사람은 제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거야. 저도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나도 그래, 이 여행. 그리고 우리 둘 그렇게 신혼여행 넷째 날 소박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걸 느꼈던 날이었어요. 드디어 신혼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준비했고 저에게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천천히 준비하자. 서두르지 말고. 그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고 서둘러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어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잘 가 제주야 속삭이며 마음 한켠에 기억을 담았죠. 비행기의 탑승의 창밖을 바라보면 저는 그 사람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삶에도 서로를 아껴가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함께 맞이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우리가 처음 함께 살게 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의 부모님이 계신 시댁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요. 시아버님은 당뇨 때문에 시력이 많이 안 좋으셨고, 시어머님은 심장병을 앓고 계셔서 항상 약을 드셔야 했죠. 하지만 막상 시댁에 발을 들이니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시아버님이 앉아 계셨고, 시어머님은 부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냐? 여행은 잘 다녀왔고, 시아버님 목소리는 무뚝뚝하지만 따뜻했어요. 피곤할 텐데. 들어와서 씻고 얼른 밥 먹어라. 국은 미리 끓여놨다. 시어머님은 조용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방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신혼방이라고 꾸민 그 작은 방. 벽에는 낡은 벽지, 창문 틈엔 바람이 조금씩 들어왔지만 그 안에는 이불이 곱게 개어 있었고, 우리 둘을 맞이하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적응하는데 시간 좀 걸릴 거야.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집은 낯설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시어머님이 드신 약봉지를 정리하고 아버님이 쓰시는 보조 렌즈를 소독했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렀고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래도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신혼여행의 꿈결 같은 시간은 끝났지만 현실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차근차근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하고 며칠은 정말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살뜰했어요. 아침에 저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차려놓고 밖에 나갈 땐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내가 너랑 결혼한 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결혼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 듣는 말투, 처음 듣는 단어들, 그리고 이상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저를 의식하더라고요. 응. 이제 됐어. 문제 없어. 걘 몰라. 걱정하지 마. 정리 다 됐어. 제가 다가가자 그는 전화를 끊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 회사 쪽이야. 신경 쓸 거 없어.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음 날 그 사람은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좀 다녀올게. 친구 만나고 올게. 회사 쪽에서 호출이 왔어. 그런 말들과 함께 두세 시간씩 아무 연락 없이 사라지곤 했죠. 제가 물어보면 늘 웃으며 넘겼어요. 신경 쓰지 마. 나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이제 시작했잖아. 괜한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핸드폰은 늘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가끔 전화가 오면 절대 제 앞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결혼 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를 물으면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몰라도 돼.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넘겼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됐어. 이제 됐어. 깔끔하게 끝났어. 저는 무심코 묻고 말았어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는 저를 보며 피식 웃고는 아니야. 그냥 나 혼잣말이야. 긴장이 풀려서 그래. 그 사람의 표정은 정말 평온했어요. 마치 모든 퍼즐을 맞춘 사람이 느끼는 평온함이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에 속은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저 제가 예민한 거라고 혼자 되뇌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 정도 되는 어느 날 밤 그 사람은 갑자기 짐 하나를 챙기더니 회사 쪽 급한 일로 출장을 가야 해.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출장이요? 갑자기요?
응, 사흘이면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이마에 키스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진짜 출장이라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엔 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사고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었고 직장이라고 했던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회사도 찾아갔지만 그는 그 회사에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찾을 수 없었어요. 나는 이 남자에게 철저히 속은 겁니다. 그가 내게 보여줬던 다정함은 다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알게 된 사실은 그는 사기 전과자였고 여러 명의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 사기, 금전 사기를 벌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때의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남편도 없고 모든 게 막막했죠. 남편을 찾아 많은 곳을 가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2달 사랑이라고 믿었던 건 허상이었고 그 사람은 나와 내 인생에 그림자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내 동생이 사라졌다. 며느리가 혼자야. 그것도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며칠 후 아주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재수 씨, 정말 면목 없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도망친 것도 아닌데 이 상황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정말 홀로 남겨졌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재수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만 해도 죄스럽네요. 아주버님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지금까지 제가 보내드린 건 앞으로도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돈 걱정은 재수 씨가 안 하셔도 됩니다. 뱃속의 아이, 저희 부모님을 재수 씨가 지켜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만 고였고 그 눈물을 들키기 싫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댁에서 오직 남겨진 건 그 집에 계신 시부모님 2분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심장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오래전부터 혈압도 안 좋으시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시아버지는 당뇨로 시력을 거의 잃으셨고 밤이면 혼자 화장실도 못 가셔서 제가 손을 잡고 모셔야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수십 번 마음속으로 되뇌며 짐을 싸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도망가려고 작정하고 일부러 순진한 나와 결혼하여 자신의 부모님의 병수발을 들게 한 것일까? 그러나 저는 그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떠나지 못한 이유는 그 눈빛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그 눈 원망도 아니고 도움 요청도 아니고 그건 마치 떠나도 괜찮아, 나라도 이해해줄게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은 제발 한 번만 더 버텨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가족이기 이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 보내는 마지막 부탁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서도 아니고 책임감 때문도 아니고 우리나 미련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눈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 없이 남은 제 삶은 뱃속의 아이와 시부모님, 그리고 말없이 지원을 약속한 아주버님 덕분에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었고 제가 알고 있던 평범한 신혼생활, 기대했던 미래 같은 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채 못 자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진료 예약 잡고, 시아버지당 조절하러 병원 가고, 아침마다 2분의 약을 챙기고, 점심엔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저녁에는 다시 2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 사이사이마다 임신한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입덧에, 어지럼증에, 허리 통증에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졌습니다. 나는 왜 이 상황에 있는 걸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서웠고 지치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정말로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2분이 저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말은 안 하셨어요.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 죄인 같았어요. 무언가를 미안해하고 제가 떠날까봐 겁내고 하지만 붙잡지도 못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 눈을 보고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붙들었어요. 제가 그 집에 발을 붙이고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죠. 왜 저란 사람은 그 눈을 외면하고 등을 돌릴 수 없었던 걸까요? 정말 그럴 수 없었어요. 그 모든 고된 시간들 사이로 드디어 제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딸이었어요. 작고 따뜻하고 연약한 아이 세상의 첫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 병원 천장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서글픈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남편 없이 낳은 아이 누구도 함께 기뻐해줄 이 없는 탄생.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평온했어요.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할 이유였으니까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조리원은 고사하고 집에서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는 분유를 타고 한 손으로는 시어머니 약을 챙겼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음식도 해오시고 밤새 아이 안아주시고 제가 눈 좀 붙일 수 있게 잠깐씩이라도 애를 안고 재워주셨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 시절 전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몸은 상했고 정신은 바짝 말라 있었고 가슴엔 늘 걱정만 한가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딸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품을 가장 먼저 기억할 줄 알았던 아이는 할머니 품과 시아버지 휠체어 옆에서 그 따뜻한 손을 먼저 익혔습니다. 딸은 참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늘 바쁘다는 걸, 엄마가 늘 무겁다는 걸 작은 눈으로 다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딸이 혼자 놀다가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이러더군요. 엄마는 왜 항상 웃지 않아? 그 말에 저는 멈춰섰습니다. 하던 설거지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웃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 겨우 그렇게 대답했는데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웃게 해줄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 아이 하나만으로도 내 삶에 희망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버텨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주버님이 아들 둘을 데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작은 방에 아이들 먼저 들여보내고 아주버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주버님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고 말을 꺼내는 게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사실은 재수 씨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사람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결국 이혼했습니다. 말끝마다 한숨이 섞였습니다. 전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당장 아이들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프시고 제 동생은 그 녀석은 말을 흐리다 아주버님은 제 눈을 바라보며 다시 말하셨습니다. 재수 씨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염치 없고 면목 없지만 이 아이들 당분간만 같이 지내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 정말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도 여유로운 처지는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집을 나간 지 오래고 어린 딸과
지금은 병든 시부모님을 모시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이었으니까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아주버님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넉넉하게 드릴 겁니다. 부모님 간병비도, 아이들 양육비도 재수 씨가 돈 걱정은 안 하시게 할게요.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믿고 부탁드립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아이들이 저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은 없어도 눈치는 빠른 나이였죠. 작고 여린 어깨로 서로를 의지한 채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 두 아이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전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 이 아이들 여기서 같이 지내게 해요. 아주버님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수 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딸 하나, 조카 둘. 그때 제 나이 25 가정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냥 며느리로 들어왔다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카 아이 둘을 돌보게 됐습니다. 한 명은 초등학교 2학년, 한 명은 유치원생이었어요. 두 명은 유치원 보내고, 한 명은 초등학교 보내고, 등하교 챙기고, 도시락 싸고, 학용품 챙기고, 밤에는 시부모님 약 챙기고, 빨래하고, 몸이 2개여도 모자랄 시간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적응하기까지도 꽤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엔 서로 낯설어 했고, 저도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더군요. 아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무리하고 있다는 걸, 힘들다는 걸. 한 번은 큰 아이가 제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작은 엄마 우리 때문에 힘들어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안아줬어요. 아이 탓이 아니라는 걸, 나는 내 편이라는 걸 안아주며 전하고 싶었어요. 그 후로는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동생 밥 챙겨주고 쓰레기 버려주고 학교 갔다 오면 동생이랑 놀아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 집은 하루아침에 병든 시부모 2분, 시아주버님의 자녀 2명, 딸 1명, 총 6명이 함께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너무도 길고 밤은 눈을 붙일 틈도 없이 짧았고 계속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와 약 다리는 냄새, 아이들 숙제 봐주는 소리,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 그게 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한숨 쉴 여유도 없이 그저 계속 돌보고 챙기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점점 무뎌지고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도망치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어쩌면 그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 챙기고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제 딸 학교 보내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거실에 앉아있는 새 아이를 봅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모두 내 손으로 끼니를 챙기고 내 손으로 학교 보낸 아이들이었어요. 그 모습에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 해에는 시어머니도 치매로 요양원에 모시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던 삶은 아니었지만 내가 선택한 삶이기도 했기에 나는 더는 누구 탓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젠 집이 참 조용해졌어요. 늘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던 조카 둘, 밤마다 그림 그리고 숙제하던 우리 딸 다 크고 나니 이 집에 남은 건 낡은 소파, 오래된 밥솥, 그리고 저 하나뿐이에요. 큰 조카 이제는 어엿한 직장인이에요. 토목회사 들어가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하죠. 전화 올 때마다 작은 엄마, 오늘도 무사히 끝냈어요. 그 목소리가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어요. 작은 조카는 자동차 정비 쪽으로 나갔어요. 자동차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 고장난 장난감 차를 몇 시간이고 만지던 아이였죠.
지금은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스스로 돈 벌어 언젠가는 자기 정비소를 차리겠다고 해요. 그리고 내 딸 나한테는 언제나 아기 같지만 벌써 사회인이 됐어요.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 밤마다 야근도 하고 자기 기획안 통과됐다고 전화해서 까르르 웃고 그 아이들이, 그 조카들이 내 손에서 자라고 내 손으로 밥 먹이고 내 눈으로 울고 웃고 싸우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엔요, 무서웠어요. 남편이 사라진 뒤에 딸 하나도 감당하기 벅찼는데 시아주버님이 아이 둘을 맡기고 떠났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내가 20대였으니 너무 어려서 도망치고 싶었죠. 근데 그 꼬마 남자애 둘이 작은 엄마 하며 매달리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은요, 명절이면 셋이 다 와요. 양손 가득 장을 빠오고 부엌에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어릴 땐 매달리기만 하던 아이들이 이젠 제 어깨를 토닥여줘요. 작은 엄마, 이제 좀 쉬어요. 그 말 들으면 참 오래 살았구나 싶어요. 누군가는 말하죠. 그렇게 고생하고 뭐가 남았냐고. 근데요, 남았어요. 사람이 남았고 가족이 남았고 내가 살아낸 시간이 남았어요. 나는 내 인생을 누구 대신 산 게 아니에요. 내 선택이었고 내 사랑이었고 내 책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걸 다 한 후에 조금은 진짜 나로 살아보고 싶어요. 혼자 여행도 가보고 소소한 가게도 열어보고 이제는 나를 위해 조금 살아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 삶을 해낸 내가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